그 기대감 때문에 거품이 생길 것 같은데요. 당선이 된다 그러면 11월, 12월에 뭐 한 3배 이상 막 뛰었다가 제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그렇게 빨리 오르면 빨리 꺼져요. 저는 이게 3번째인데요. 그 반감기를 되게 기대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반감기가 막상 있고 나면 안 좋더라고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근데 정확하게 데이터를 돌려본 건 아닌데 제 추론은 채굴자들이 좀 못 버티는 것 같아요. 채굴 양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 못 버티는 영세한 채굴자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시장에 계속 그 유동성 물량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망하기 전에 비트코인부터 팔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이 그렇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1월 달에 ETF 승인 이후에 2월 달에 크게 올랐고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억이라는 우리나라만의 숫자지만 이제 축제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뭐 여지없이 신규 비트코이너들 입장에서는 뭐 1억 했던 게 8천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14%, 20% 사이로 이제 폭락을 했는데 비트코인한테는 이 정도는 뭐 특별한 이유 없이도 이렇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저도 그걸 2번이나 봤는데 유명 거래소에 매도 물량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치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좀 기다리셔야 되겠죠. 좀 지난번 2월, 3월에 이제 분위기에 휩싸여서 막 1억에 잡으신 분들은 좀 더 인내하시면 됩니다. 뉴스들은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뭐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듯이 이제 주류들이 손대기 시작했으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이제 막 팔거든요. 그래서 막 유출도 일어났어요. 몇 주 동안 계속 순유입만 있다가 유출도 일어나고 했는데요. 뭐 그런 걸 일일이 hil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전체 시총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뭐 2천조 원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ETF라 하지만 ETF가 뭐 큰 비중이 아직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들이 이제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뉴스는 좋은 뉴스고 그저께는 뭐 JP모건 그 회장은 맨날 비트코인 욕하잖아요. 그런데 JP모건도 봤더니 ETF를 많이는 아니지만 좀 담았다. 그다음에 JP모건은 아니지만 원래 갈라져 나온 모건 스탠리도 ETF를 담는 거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뉴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요. 나쁜 뉴스는 거의 없어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1년 전부터 가격이 좀 올라옵니다. 일종의 그거를 선방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막상 일어나면 가격이 바로 뛰진 않아요. 좀 침체하죠.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뛰어오르거든요. 공교롭게도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매번 대통령 선거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래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늦가을이나 겨울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마저도 선방형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올해 1월을 찍었는데 맞았다고 볼 수도 있고 틀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음력 1월을 맞췄거든요. 이번엔 저는 9월을 찍어볼게요. 11월이 9월로 선방형 될 거다. 스탠다드 차타드가 트럼프가 되면 내년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2억 7천만 원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올해 말까지인지 내년 끝날 때까지인지는 제가 영어 원문을 안 봐서 뉴스 헤드라인만 봐갖고 애매하긴 하던데 어쨌건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 그 말대로 가진 않을 테니까. 아무튼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얼마 전 유세에서 자기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바이든은 아마 그 암호화폐를 이해 못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근데 지금 판세가 한쪽으로 완전히 굳어진 것 같진 않아요.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바이든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바이든의 민주당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판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 아래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통령 바뀐다고 확 바뀌는 나라는 아니고 엘리트 관료들에 의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엘리트 관료들이 공부를 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콘센서스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인 중에는 좀 유별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소신이 있어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미국에서도 법정화폐가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법정화폐라는 말은 안 썼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법정화폐인 거예요. 그러면 뭐 그 기대감 때문에 거품이 생길 것 같은데요. 당선이 된다 그러면 11월, 12월에 뭐 한 3배 이상 막 뛰었다가 제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그렇게 빨리 오르면 빨리 꺼져요. 그렇다고 해서 폭락하진 않을 것 같아요. 미국 대선의 영향보다는 원래 비트코인이 프로그램된 어떤 반감기에 의한 어떤 그런 수요, 공급 충격에 의해 가지고, 이제 내년 초까지는 이제 그 상승장이 이어지는데, 바이든의 2기에 이제 크립토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긴 할 거예요.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정부가 크립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냐에 따라서 기업들이 러쉬를 할 건지 좀 더 관망할 건지가 결정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불장은 사실은 바라는 바이기도 하지만 기업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금융기업들이 금융상품의 하나로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걸 넘어서서 구글이나 MS나 아마존이나 이런 빅테크들이 이 크립토,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고 블록체인이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결합을 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계획들을 만들었을 때 이게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옛날처럼 또 옛날에 많이 올랐다 또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그 추세가 한 2년, 3년으로 연장될 수 있겠죠. 그러면 완전히 2025년에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른 차원이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이미 비트코인 시총은 세계 10대 자산 중에 9위입니다. 음보다 뒤져 있죠. 그게 이제 이 바닥에 선수들이 아직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든요. 홍콩에서 이게 현물 ETF가 됐다는 건 특히 이더리움의 경우에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홍콩은 바로 중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홍콩에서 중국 자본의 유입을 막는 장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장치일 뿐이고 중국인들은 대책이 다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원래 홍콩의 역할이. 그래서 엄청난 중국 자본의 어떤 유입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선반영되기에는 아직은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 거죠. 글쎄요, 미국 대선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약간 좀 관망하고 있을 뿐이고요.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기업들의 로비나 이런 걸로 다 이제 제도의 투명성. 이제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 났다는 건 뭐냐면 전 세계에 어나운스를 한 거예요. 비트코인은 못 없앤다. 비트코인 우리 함께 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가지고 어느 나라 기업이 되든지 간에 이제 새로운 그 비트코인이 열어젖힌 어떤 그런 새로운 생태계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던 옛날 같으면 야후, 구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페이스북 같은 것이 나올 때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완전히 밑바닥부터 나올 것이냐 혹은 이더리움이 그런 거냐 이런 퀘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은 여러 번 다른 매체를 통해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사실은 그 지난번 2022년 불장에서 물린 분들의 가격일 거예요. 8천만 원, 8,500만 원이. 그분들은 이제 1억이 뚫는 걸 보고 이제 고생 끝났다 생각을 하셨는데 다시 원가가 된 거고요. 1억 넘어서 물린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지난 2월달, 3월달 분위기는 일반인들한테까지 아직 전염이 되진 않았었어요. 옛날 2022년도하고 2017년도에 느꼈던 느낌하고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기관들이 좀 샀는데 이게 일반인들한테까지 전파가 되지 않으면서 그 갭을 못 메우면서 이게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기관들이 막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에 전파되면 이게 이런 모멘텀이 없이 그냥 쭉 갔을 텐데 일반인들이 관망하는 과정에서 이제 쭉 떨어진 거죠. 네, 원래 기관들이 일반인들을 해먹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네들이 불을 지피면 일반인들이 관망하다가 쫙 들어오면 적당한 시기에 일반인들이 막 취해 있을 때 기관들은 빠지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약간 맥이 풀린 분위기잖아요. 그건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2월 달에 제 전화가 막 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몸이 안 좋았는데 여기서 나오라고 막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뭐 뜸합니다. 사람들 금방 이제 적응해야 하는데
그래서 자세히 생각하면 이게 지금 8,500만 원 말이에요. 뭐 1억은 대단하고 8,500만 원은 안 대단합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좀 이제 좀 과열되는 분위기가 9월에는 생기겠죠. 사실 이런 게 참 좋아요. 2023년 작년 분위기가 딱 요랬거든요. 비트코인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작년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올랐어요. 조용하게 그냥 어느새 올라버렸어요. 아마 작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에 관심을 끄신 분들은 아니 어떻게 1년 동안 2배가 오르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소리 없이 올랐어요. 이게 딱 좋아요. 지금 같은 분위기. 일단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가장 안전한 거는 분산 투자를 하는 건데, 저는 여러 번 여기 나와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전고점 영역을 완전히 뚫고, 그러니까 지금 정체되어 있는 최대 74,000달러 정도의 영역이죠. 여기를 완전히 뚫고 올라가야지만, 그러니까 8만 달러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지만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불장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일반적으로 좋았던 시기는 그렇게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난 뒤거든요. 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투자가 가장 안전하다. 다만 나는 리스크를 좀 감당할 수 있어 하시는 그런 성향의 투자자분들에 한해서는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는 지금쯤부터 섞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대로입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지난 이후에 반감기 직후에 일시적으로 반감기 당시 가격보다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 영역을 한번 돌파하고 나면, 그러니까 반감기 당시 가격대가 머물러 있는 그 영역대죠. 그 박스권 영역대를 벗어나고 나면은 이후로는 한 번도 그 가격으로 되돌아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지난 사이클에서 바닥 가격이 한 15,000에서 16,000달러였는데 그때도 반감기 가격이 8,000달러입니다. 그 이전 가격. 그러니까 반감기 가격보다 뭐 FTX 사태, 루나 사태, 중국 채굴 금지에 온갖 악재는 다 때려 맞고도 반감기 가격보다 2배 높았어요. 바닥 가격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반감기 가격이 64,000달러인데 현재 머물러 있는 이 가격 영역대, 그러니까 한 56,000달러에서 73,000달러대 요 박스권이죠. 요 영역을 한번 벗어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과거 역사에서는 그랬으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우리가 머물러 있는 요 최대 1억 원 좀 넘는 이 가격대를 벗어나고 나면은 이후로는 다시는 1억 원 이하의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아직 증권성 시비에서 완전히 명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다른 ETF들도 스테이킹을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율만 잘하면은 다른 암호화폐 ETF들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레이어 1이어야 될 것 같아요. 레이어 1이라는 건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죠. 네,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2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매틱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네, 솔라나나 아발란체, 에이다, 리플 이런 것 같은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레이어 1 코인인 경우에 여러 가지 좀 조건을 잘 조율을 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다만 저는 근시일 내에 좀 될 것 같지는 않다. 네, 왜냐면은 이 비트코인 ETF 때도 그랬지만은 굉장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준 느낌이었고, 이번에도 정치권의 외압에 의해서 억지로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몇 달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선거권에 돌입하잖아요. 그러면 뭐 정신없어서 뭐 당연히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거고, 선거 끝난 이후에는 뭐 나몰라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번 이더리움은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혀서 된 거고, 다음부터는 당장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거는 금융권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맛을 알아버렸죠. 블랙록 같은 경우에 1분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백 수천 개의 ETF로 들어온 모든 자금의 절반이 비트코인 ETF였거든요. 그거를 생각한다면 거의 돈벌이의 반을 한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은 이게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ETF들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또 어느 한 개의 코인의 ETF가 아니라 혼합 ETF도 추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트코인 ETF라고 해서 시가총액 20위권 내에 뭐 그런 알트코인들 다 모은 거,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블록체인 50 해가지고 1위부터 50위권 내에 알트코인 모든 코인들 네, S&P 500의 하이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BC 50 블록체인 50 해가지고 블록체인 그 생태계 안에 1위부터 50위까지의 모든 코인을 모은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죠. 또 뭐 전기차 ETF처럼 밈코인 ETF 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실제로 밈코인 인덱스 이런 거는 이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거래하는 ETF만 없을 뿐인데 인덱스가 있다는 것은 그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승인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그런 것들을 금융권에서 추진할 수는 있죠. 그리고 이들이 추진하면 결국 이들은 뭐를 할까요? 돈의 힘으로 로비를 하겠죠. 네. 그럼 그 로비로 정치권으로 힘이 가겠죠. 그럼 정치권이 결국 다시 SEC든 뭐 어디 그런 규제기관에 압력을 넣겠죠. 그럼 이더리움처럼 승인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죠. 어쩌면 이번 사이클 내에서는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런 승인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네. 그냥 알트코인 자체가 이 비트코인 사이클이 점입 가격에 이르면 불장이 오니까 그 알트코인 불장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경쟁 상대로 보고 있는 의견들도 있는데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저의 예상으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관들의 수요는 비트코인의 수요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예, 우리가 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본격적인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죠. 그래서 기관들의 수요를 알아봐야 하는데 블랙록이 얼마 전 기관들을 상대로 비트코인 ETF나 그 외 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설명회를 하고 나서 언론에 흘렸던 말이 있는데 기관들의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좀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기관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뜨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지털 골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매력 저장 수단,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일종의 상품 자산인데 이더리움은 약간 달라요. 이더리움은 근본적으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의 기술 발전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디지털 커런시라고 우리가 부르죠. 약간 통화 자산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테이킹을 하면은 이자도 주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면은 이더리움은 디지털 본드, 채권이죠. 처럼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같은 암호화폐지만 투자의 카테고리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기관들의 관심이 적다 그랬는데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에는 증권성 시비 때문에 스테이킹이 빠졌습니다. 스테이킹이 빠지면 기관들의 매력은 더 떨어지거든요. 기관들이 느끼는 매력은 더욱더 떨어져요. 안 그래도 이더리움이 그나마 매력이 있었던 거는 채권처럼 어느 정도 스테이킹 이자가 나온다는, 그러니까 패시브 인컴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매력 중 하나였는데 그 매력이 사라져버리면은 이더리움의 매력은 더 떨어지죠. 그렇다면은 이더리움이 뭐 비트코인의 발목을 잡는 역할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둘 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기관들에 대한 매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개인 투자자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패시브 인컴 같은 거 신경 쓰지 않는 뭐 소규모 자산 운용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 자산이 들어오죠. 현재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도 아직까지는 들어온 자금의 80%가 그런 개인 투자자나 소규모 자산 운용사예요. 그거를 감안한다면은 이더리움도 그런 돈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돈들이 들어오다 보면 비트코인도 있지만 이더리움도 가격이 오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죠. 암호화폐 붐을 일으킬 수 있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같은 데서 지금 나스닥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하드캐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도 만약 엔비디아처럼 엄청나게 올랐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미국 주식 쪽으로 오히려 자금이 더 몰리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약간 붐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이 과거 사이클들을 보더라도 사이클이 정점에 도달해서 알트코인들도 막 오르는 알트 불장이 왔을 때는 비트코인도 오르고 알트코인도 오르고 잡코인도 오르고 강아지 코인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그러면 그때 오히려 외부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전체 시장
규모가 2조 5천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규모고 뭐 애플 정도의 규모죠. 미국 주식 한 개의 규모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산업 전체의 규모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아직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 그런 상황에서는 둘이 서로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나면 경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하면서 양쪽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지금 지분 증명이라고 하잖아요. 지분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큰, 뭐 이 경우에는 이더리움이겠죠. 이더리움을 이 네트워크 검증, 블록체인을 검증하는 역할로 맡겨두면은 뭐 기술적인 내용은 생략하더라도 그냥 내 코인을 우리가 은행에 예금 넣듯이 그렇게 예치를 해두면은 연간 현재 기준으로 한 3에서 4%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비트코인은 채굴을 할 때 채굴자들이 보너스로 비트코인을 받죠. 네, 이더리움은 블록이 생성이 될 때,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으로 치면 채굴이 될 때와 비슷한 개념으로 그때 내가 스테이킹을 해둔 이더리움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 검증이라는 걸 하는데 이 검증자들에게 이 생성된 블록에 대한 보너스로 이더리움을 줘요. 그 이자가 연간 한 3에서 4%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금처럼 연 3에서 4%의 이자를 이더리움으로 수령을 하게 돼요. 예. 그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굉장한 매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번 현물 ETF는 이런 스테이킹이 들어가 버리면 뭔가를 예치를 하고 이자를 받는다? 그냥 딱 듣기에도 약간 증권의 향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런 알트코인들을 증권성 시비로 굉장히 괴롭히고 있잖아요. 소송도 걸고. 그런 거에 있어서 이더리움도 자유를 썼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는 약간 증권성 시비에 대한 명확성이 아직은 나지 않은 이 스테이킹이 빠졌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아무래도 투자 매력이 좀 감소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ETF로 살려는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거래소 몰라. 거래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뭐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또 해킹 당한대. 너무 복잡해. 또 믿을 수 없어. 나는 거래소가 뭔데요? 나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믿을래.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ETF로 거래하려는 수요가 있겠죠. 또 기관들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규제적으로 그냥 비트코인 자체를 거래할 수 없는 그런 국가나 그런 뭐 주나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기업들도 그렇고. 그런 데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더리움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애당초 거래소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직접적으로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투자차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이더리움 현물 ETF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없을 때보다는 외부 자금을 훨씬 더 유치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네, 비트코인 반감기가 중요한 이유, 이 채굴과 반감기의 어떤 연관관계,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비트코인 가격을 로그 차트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뭐 2017년에 크게 올라갔다 떨어졌고 또 2021년에 크게 올라갔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선형 차트로만 보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이 로그 스케일로 그려보면 이렇게 하나의 직선을 그리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직선으로 그려져 있는 패턴 위로 올라온 과열 구간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이 윈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크립토 윈터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좀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내리고 횡보할 때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보면은 이제 4년에 한 번씩 크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크게 올랐다 떨어지고, 크게 올랐다 떨어지고, 크게 올랐다 떨어지고, 다시 크게 올라가고 있는 지금 이제 중이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로그 차트로 비트코인 가격을 로그 차트로 봤을 때 보여지는 어떤 되게 독특한 현상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네트워크라고 제가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비트코인 뭐 우리가 디지털 금이다 또는 뭐 안전자산이다 이렇게도 정의를 하지만 가장 정확한 정의는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인터넷 같은 게 네트워크죠. 제가 인터넷 접속해서 쓰면 그 네트워크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은 전 세계에 있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쓰는 하나의 큰 그물망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무지하게 올라가는 거죠.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듯이 어떤 특정 지갑과 어떤 특정 지갑이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그리고 그게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고 그게 굉장히 규모가
크고 더 커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의 가치가 지수 함수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지수 함수를 기억해 주세요. 자, 비트코인 노드 맵을 보면은 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이 지금 확산되어 있나를 볼 수 있죠. 비트코인의 블록을 생성하고 블록을 검증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노드라는 그 주체가 있습니다. 이 주체가 전 세계적으로 18,000개가 있고, 이걸 이제 명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한 명이 여러 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거보다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18,000개의 노드가 전 세계적으로 위치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독일,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렇게 북미 그리고 유럽 지역에 굉장히 많은 노드들이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장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 비트코인 위에 있는 세컨 레이어에 똑같이 이제 노드 맵을 그려본 건데, 이렇게 일종의 뭐 우리 몸에 있는 혈관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혈관이 파생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쭉 뻗어나가면서 다른 혈관과 이어지면서 하나의 큰 그물망 네트워크를 이루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늘색 점이 지갑입니다. 무수히 많은 지갑들이 이렇게 오렌지색 큰 이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기술이 이렇게 그물망 네트워크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것. 이건 인터넷 이후로 거의 나온 적이 없는 굉장히 인류의 큰 기술 혁신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한번 이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하나하나 봐볼게요. 자, 시간이 이 1일, 2일, 3일 이렇게 지나서 1000일, 1500일, 2000일 이렇게 500일 단위로 쭉 늘어나고 있죠. 1000일, 1500일, 2000일, 2500일, 3000일 이렇게 500일 단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X축은. 그러니까 Y축은 지금 이 연계를 초과하는, 비트코인 연계를 초과하는 지갑 수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를 이제 로그 스케일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범위예요, 범위. 그러니까 500씩 늘어날 때 Y는 몇씩 늘어나느냐를 보는 겁니다. 절대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수가 커질 때 보기 편하죠. 이제 그래서 500씩 일수가 늘어날 때 지갑 개수는 어떤 단위로 늘어나냐? 여기 보면 n이 3.17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울기가 3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x가 1씩 늘어날 때 y는 3씩 늘어난다. 요게 굉장히 그러니까 가파르게 늘어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가파르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특정, 여기 빨간 선이 이제 직선이잖아요. 이 직선, 기울기 3.17의 직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막 오르면 아무 법칙도 규칙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기울기 3의 직선을 따라서 지난 5,500일 동안 지갑 개수가 늘어져 왔습니다. 늘어나 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왜 이런 직선을 따라서 이게 올라갈까? 기울기 3의 직선을 따라서. 자, 다음 보시죠.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 대비해서 지갑 개수가 기울기 3의 가파른 직선으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지갑 개수가 늘어날 때, 지갑 개수가 10의 5승, 10의 6승, 10의 7승의 범위로 늘어날 때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기울기 1.77, 거의 이만큼 올라갑니다. 이것도 이제 빨간 직선이 여기 보이죠? 가격이 이 직선을 기점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패턴이 있죠. 가격은 지갑 개수가 늘어나는 속도 대비 2배 늘어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77이니까 거의 2배로 볼게요. 자, 시간 대비 가격입니다. 자, 시간이 또 500 단위로 늘어나고 있어요. 가격은 어떻게 늘어나냐? 5.17의 기울기로 늘어납니다. 시간이 1씩 늘어날 때 가격은 6배씩 늘어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6승인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일단. 자, 해시레이트 대비 가격입니다. 해시레이트는 뭐죠? 우리가 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입하는 연산력, 뭐 전기량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연산력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결국 채굴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아까 그 가격이 지갑수 대비해서 얼마나 빨리 늘었습니까? 지갑수가 늘어날 때 비트코인 가격은 2배 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 가격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6배 늘었죠. 그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처음에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잖아요.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메칼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수가, 사람의 수가 한 명 늘어나면 그 네트워크의 가치는 2배가 늘어납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이고 있는데 3명이
세 개의 링크를 이어놨을 때는 네트워크 가치가 3이에요. 근데 한 명이 더 들어왔어요. 그럼 4명이잖아요. 4명이 이을 수 있는 링크는 몇 개가 돼요? 그러면 4개가 아니라 6개가 됩니다. 4명을 이렇게 놓고 4명을 놓고 하나 이으면 4명이잖아요. 이렇게도 이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죠. 그러면은 아까 3명일 때는 링크가 3개였죠. 근데 4명일 땐 6개가 되니까 3에서 6 가치는 2배가 되죠. 이게 바로 메카프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그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지수 함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가치가. 이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2랑 6만큼 급격하게 느는 거예요. 어드레스는 뭐예요? 사용자잖아요. 비트코인 사용자가 1 늘어날 때마다 1씩 늘어날 때마다 가격은 2배씩 오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음 넘어갑니다. 채굴자들이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보고 뛰어듭니다. 비트코인 대박인데? 가격이 많이 오르네? 그러면 내가 여기 한번 채굴에 참여해보자. 왜냐면 비트코인을 버는 게 결국 채굴이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은 아까 어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2분의 1만큼만 해시레이트가 늘었어요. 가격이 늘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해시레이트가 늘수록 가격은 2분의 1만큼만 늘었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우리가 아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또는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근데 채굴자들이 막 그래서 참여해요. 나 비트코인 벌어야지. 근데 채굴자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2분의 1만큼만 올라갑니다. 채굴자들이 하나 늘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2분의 1만큼만 천천히 올라갑니다. 안 오르는 건 아니네요. 안 오르는 건 아닙니다. 법칙에 따라서 오르나 2분의 1만큼만 오릅니다. 왜 그러냐?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 채굴자들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족족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과열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큰 하나의 폰지 스킴처럼 그냥 단기간에 가격 상승 크게 유발하고 푹 꺼지고 크게 유발하고 푹 꺼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볼라틸리티, 변동성에 비트코인이 시달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데 그거를 이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이라는 게 확 잡아줘요. 즉 해시레이트가 너무 많이 늘면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이 연산력의 난이도를 높입니다. 이게 이제 2주에 한 번씩 일어나거든요. 2016블록, 우리가 이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1블록은 10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되죠. 2016블록이면 대략 2주입니다. 그래서 대략 2주에 한 번씩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지금 그 연산력을 딱 보고 지금 너무 높다. 그러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풀어야 할 문제의 난이도를 확 높여요. 그러면 채굴자들이 채굴이 잘 안 되겠죠. 이제 기계를 더 사서 투입하거나 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면 2주 있다가 더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 채굴을 점점 더 경쟁력을 빡세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해시레이트의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해시레이트가 더 늘어나고, 그러면 가격이 더 오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지속 가능성이 없는 기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 누구나 쌀먹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누구나 다 채굴해가지고 돈 벌면 그게 무슨 경쟁력 있는 산업입니까? 그러니까 경쟁력 없는 애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되게 만들고, 경쟁력을 잘 유지하는 채굴자들만 남게 만들어서 비트코인 이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제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선형 차트로 보면 굉장히 패턴도 없이 그냥 막 올라가는데, 해시레이트도 같이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파란 선이 해시레이트인데, 하지만 한 번씩 해시레이트도 푹 꺼지고 또 올라왔다가 푹 꺼지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산력을 투입해도 가격은 그거의 2분의 1만큼만 올라요. 천천히. 그러니까 채굴 비용이 상승합니다. 내가 그래서 해시레이트를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렇게 되겠죠. 더 연산력을 높여야 내가 비트코인을 더 많이 벌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시간 대비해서 아까 해시레이트 어땠어요? 12만큼 굉장히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1일 때 해시레이트는 12만큼 늡니다. 이 채굴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연산력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12라는 큰 기울기가 형성이 되는 거고, 뭐 채굴 비용이 증가할수록 그래서 가격은 이 반대로 덜 오르긴 오르나 덜 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가.
자,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군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의 보안성이 강화되는 거죠. 해시레이트가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이 네트워크가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가 가지고 있는 보안성이 늘어난다는 걸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뭐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전기가 비트코인에 투입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를 먹여 살릴 수 1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전기를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해킹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나 채굴 이제부터 내가 다 먹을 거야 하면서 거기에 투입하는 게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실제로 아르헨티나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를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그만큼 1년 동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해킹하려면 그 아르헨티나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만큼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만큼을.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게 네트워크의 보안성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해시레이트가 12만큼 상승했죠. 해시레이트는 점점 늘어납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린 차트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래서 비트코인의 보안성이 더 강화되죠.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더 믿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됩니다. 이거 믿을 수 있다. 비트코인 이 자산 믿을 수 있다. 털릴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의 유입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비트코인 지갑 개수, 즉 사용자의 수가 시간에 따라 늘어나는 승수도 3입니다. 시간이 1 갈 때마다 1씩 늘어날 때마다 비트코인 지갑 개수는 3배씩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결국 해시레이트가 늘어나니까 가파르게 늘어나니까 보안성이 높아지고 이것에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돌고 도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용자가 늘어나고 사용자가 늘어나서 가격이 늘어나고 가격이 늘어나니까 해시레이트가 늘어나고 채굴자들이 늘어나고 채굴자들이 막 몰려드는 거를 난이도 조절 메커니즘이 싹 잡아주고 그러면서 해시레이트를 더 많이 투입해야 되고 해시레이트가 늘어나니까 보안성이 늘어나고 보안성이 늘어나니까 사용자가 늘어나고 가격이 늘어나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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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되시죠? 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